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602페이지부터 오늘은 끝까지 해야 되겠죠, 마무리? 602페이지 봅시다. 서민경제의 발전부터 볼까요? 자, 조선 후기로 가면은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죠. 지주전호제에서 지주는 땅 주인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통 양반이겠죠. 그리고 전호 같은 경우는 소장농. 그래서 지주의 땅을 전호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전호 같은 경우는 지주에게 지대를 내는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대라고 하는 건 보통은 수확량의 2분의 1, 그러니까 병작 반수의 형태를 띠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지주전호제가 1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8세기쯤 되면 일반화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가로 2번으로 내려와 보시면 지주전호제의 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래는 지주는 대체적으로 양반이고 전호는 대체적으로 농민이니까 이 양반과 소장농의 관계는 원래 신분적 예속 관계였어요. 이 지주와 전호, 소장농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였었죠. 그러니까 양반 지주가 농민 소장농을 관리하는, 그런데 그 관리라고 하는 게 신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 지주가 소장농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야 내가 지대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신분적 예속 관계였으면 조선 후기로 가면 이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지대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소작제의 변화가 나타나고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 경제적 관계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지주한테 소장농한테 지주는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서로 그런 관계일 뿐이죠. 그래서 훨씬 더 괴롭히는 게 작아진 거죠. 신분적 예속 관계였을 때는 양반 지주가 소장농을 신분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괴롭혔다는 거죠. 간섭을 많이 하고. 그런데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돈만 받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해진 액수만 받으면 이 사람하고 별다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관계가 훨씬 더 소장농한테는 유리하고 신분적 예속 관계는 지주한테 훨씬 더 유리하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지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이런 표도 한번 봐두시는데 이 표에서는 여러분이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자, 표를 한번 쭉 보세요. 표에서는 거기 보시면 논밭에 원소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으로 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작인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이 표는 그냥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여기 표 자체를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고, 아, 이게 이런 걸 말하는 걸 수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원소유주가 있고 작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쭉 한번 보시면 원소유주와 작인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원소유주와 작인이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 땅의 주인은 A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아무튼 뭔 짓을 했든 이 재산을 탕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소장농으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자, 수양이 원소유주였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작인이 수양이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원래 땅 주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돼버린 거죠? 소장농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산을 탕진한 거야.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양량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쟤하고 나하고, 즉 소장농하고 지주 사이에 얼마의 지대를 받을 건지를 이미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즉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양량이 정해져 있고 수취량은 물론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좀 덜 거둘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양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칸 보시면 도지라고 써 있죠. 도지. 말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2분의 1 딱 어느 비율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 보시면 얼마씩을 내야 되는지 금액이 정해져 있죠.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도지법이라고 하는 게 도조법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도조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액수가 딱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액수만 내면 서로 신분적으로 괴롭힐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돈만 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일단 도조법에 의해서 지대가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소유주였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인이 될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돈만 내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양반지주의 경제생활 나와 있죠. 자, 양반지주, 양반 그리고 땅이 있어. 이런 사람들의 경제력은 당연히 괜찮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겠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 일단 지주들에게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내겠죠. 지대를 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장료, 자, 그 다음에 대지주가 등장하고 상인 물주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 몰랑 양반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런 경제력을 빨리빨리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 맨 마지막에 4번에 나오는 것처럼 몰락하는 양반도 분명히 등장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시면 농민경제 변화로 갑시다. 자,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농민들도 자구책,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뭔가를 안 해주니까 농민 스스로 자구책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농업 기술을 발달시켜서 잘 살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 나오는 농민들의 자구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농업 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농업 기술의 발전에서 농민들의 자구책에서 첫 번째 논농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되죠.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이양법이 실시됐었는데 이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양법이 실시돼서 좋은 점이 뭐냐? 장점. 자, 첫 번째 수확량이 증가하겠죠. 수확량이 증가하게 된다. 수확량이 뭐 2배 이상 늘어난다. 증가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노동력은 감소하게 돼요. 노동력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력은 절감, 수확량은 증가. 자, 여기에다가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지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수확량은 늘어나고 노동력은 감소하는데 보리 농사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양법의 장점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장점을 통해서 결국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졌는데, 이렇게 이양법이 증가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게 광작의 성행이 나타나게 돼요. 광작의 성행. 자, 여기서 광작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넓은 땅을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이만한 땅이 있다고 칩시다. 자, 원래 내가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냥 집합법으로, 직파로 농사를 지을 때는 이만큼은 나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은 절대로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너무 힘이 붙여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요만큼만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은 도저히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작을 줬어요. 남에게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소작농한테 이 땅을 빌려줬었다. 자, 그런데 이양법이 훨씬 더 확대되면서 자, 노동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이만큼의 땅밖에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나 혼자서도 요만큼의 땅을 전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혼자서 넓은 땅에 농사가 가능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작이 성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자, 이제 내가 혼자 이만큼의 땅을 전부 다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더군다나 이거보다 더 많은 땅을 나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의 땅을 남한테 빌려서 더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전부 다 내가 농사를 짓게 됐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이 소작농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잘린 거죠, 나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여기서 올 수 있는 또 다른 변화가 뭐냐? 자, 여기서 올 수 있는 변화가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게 돼요. 자, 말하자면 광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받아들였던 농민들은 그래도 잘 살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농민들 중에서 이런 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뭐 기술 같은 걸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부농이라고 그래요. 부자 농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농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를 좀 늦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까 나한테 잘린 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몰락 농민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아예 일자리를 잃거나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노동자로 전락을 하게 되죠. 임노동자라고 하는 건 이 농촌 안에서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넓은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지어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원래 그 전에 소작을 했었는데 잘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이 농촌 안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농촌 안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광작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품팔이꾼이 되는데 그나마 농촌에서는 일자리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야 되겠죠. 이농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농, 농촌을 떠나더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데를 찾아서 가야 되겠죠. 조선 후기에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일자리가 많은 곳이 어디냐? 도시, 아니면 광산, 아니면 포구. 자, 이런 데를 찾아서 떠나야 되겠죠. 그래서 농촌을 이탈해서 포구나 도시나 광산으로 농민들이 떠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자, 그래서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자,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광작이 성행하게 되고 광작이 성행하게 되자 농민층이 분화하게 된다. 자, 이게 조선 후기 농촌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부농하고 임노동자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둘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 숫자상 많은 사람들은 부농이 많을까요? 임노동자가 많을까요? 당연히 임노동자가 이 사람들이 다수겠죠. 왜냐하면 부자가 다수일 리는 없잖아요. 부자는 조금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의 부농과 다수의 임노동자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나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농들, 돈을 많이 번 그런 부농들은 나중에 돈 벌어서 이 사람들이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 자, 조선 후기는 신분제가 동요되는 시대니까 이 사람들이 돈은 있어. 근데 해보고 싶어. 그게 뭐냐? 양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더라. 뭐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선 후기는 이 사람들은 양반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부농들이 양반이 됐죠. 이런 양반들을 우리가 신향이라고 그래요. 새로 등장한 양반이야. 그런 뜻으로 신향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 이걸 기억하면 돼요. 모내기법이 증가하게 되자 광작이 성행하게. 광작이라는 표현, 그전에는 없었던 표현이에요. 조선 전기는 광작이라는 표현이 없었으니까 광작의 성행, 그리고 농민층의 분화, 그 다음에 양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같이 나타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밭농사, 물론 논농사의 변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고 농업기술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을 다 가져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밭농사로 갑시다. 자,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성행하게 되죠.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견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밭이랑이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간 땅을 밭고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밭이랑에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농작물을 심었다는 얘기죠. 보통은 이렇게 농작물을 심었었는데 이렇게 농작물을 심는 거에서 이걸 이제 농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밭이랑에 심는 방법을 농종법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농종법으로 하는 것보다 밭고랑에 심으면 훨씬 더 수확량이 늘어나더라. 이렇게 밭고랑에 심는 방법을 견종법,
견종법이라고 하죠. 견종법이라고 하는 건 밭 고랑에 작물을 심는 방법.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데다가 작물을 심는데 그러면 밭 고랑에 심으면 뭐가 좋냐? 일단 이 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지가 알아서 흡수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는 좀 더 깊고 여기는 좀 더 뿌리가 얕고 하니까 여기가 훨씬 더 물을 흡수하는데 유리하다. 두 번째, 이것도 전부 다 노지 재배, 지금처럼 비닐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밖에다가 그냥 이렇게 밭을 만들어서 작물을 키우는데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거나 할 때 뭐 씨앗이 날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람으로부터도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바람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를 흡수하기 훨씬 좋다. 그래서 이렇게 밭 고랑에 심는 방법을 견종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견종법으로 심으면 농종법으로 심을 때보다 수확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농업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자, 견종법, 밭 고랑에 심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시비법도 발달하게 되고 농기구도 개량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603페이지 보시면은 모내기법의 확대.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밭농사에서는 견종법 보급.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상품작물의 재배. 자, 상품작물의 재배도 조선 후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상품작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통 우리가 농사를 왜 지어? 자, 농사를 나 먹으려고 지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농사를 왜 지어?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작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상품작물이라고 하고 지금으로 하면은 특용작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목화, 채소, 담배, 약초, 인삼, 생강 이런 것들이 특용작물처럼 그러니까 상품작물, 팔기 위한 작물이더라. 자, 그런데 그 상품작물을 소개하는 데를 보시면 거기에 쌀도 상품작물에 들어가죠. 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웬만하면 농민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죠. 소작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조선 후기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농촌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농사를 안 지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쌀을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쌀도 상품으로 시장에 팔아야 된다. 그럼 이득을 챙길 수가 있다. 그래서 쌀도 상품 작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쌀을 더 많이 그러면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밭이었던 곳을 논으로 바꾸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 그래서 상품 작물의 재배. 자, 가로 3번 보시면 상품 작물의 재배에서 쌀의 상품화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쌀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구나 라는 거. 그럼 반대로 말하면 쌀도 사 먹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쌀의 상품화, 상품 작물이 쌀도 들어가는구나 상품 작물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구황작물의 재배라고 되어 있어요. 구황작물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밥 대신 먹는 거. 자, 그래서 이 구황작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감자나 고구마가 바로 조선 후기에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자, 거기 보시면은 고구마는 일본으로부터 18세기 일본으로부터 그 다음에 감자는 19세기 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자, 담배 그 다음에 토마토, 고추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지금 제가 쓴 작물들 전부 다 외래 작물.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온 외래 작물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온 외래 작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담배나 토마토나 고추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직후에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6세기, 17세기쯤 들어왔겠죠. 17세기 초쯤. 감자나 고구마는 우리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18세기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전부 다 들어온 작물들이 바로 이런 작물들, 외래 작물들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음 중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골라라.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정말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고추를 따서 말리고 있는 장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외래 작물 이렇게 조선 후기에 들어온 작물이냐 아니냐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래 작물들이 17세기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들어왔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기구 개선 11법의 발달, 그리고 수리시설의 확대.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건 저수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19세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도별 저수지가 많아지죠. 아무래도 이양법을 실시하면 저수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저수지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업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작이 성행하게 되고, 그러면 농민층이 분화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쭉 연이어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농업 기술의 변화라고 해서,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부터 해서 농업 기술의 변화가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부분의 농업 기술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고려 전기후기, 그 다음에 조선 전기후기,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5, 6, 7, 8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06페이지 광작의 대두, 우리 금방 했던 거네. 광작, 넓은 땅을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게 돼버렸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작지를 회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소작인들이 잘리겠죠. 그래서 더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되는 걸 광작이라고 하고, 자, 광작이 성행하게 되면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되죠.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농민층의 분화가 촉진된다. 자, 그러면 농민층이 뭐와 뭐로 나눠지는 거예요? 부자 농민인 부농하고, 그 다음에 임노동자. 임노동자라고 하는 건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품팔이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임노동자라고 하죠. 자, 그리고 가로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에 집중. 당연히 양반들이 토지를 사 모으기 시작하죠. 당연히 이거는 16세기 이후부터 나타났던 모습들이고, 이게 이제 지주전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가면 지대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한 장 넘기시면은 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대의 변화. 자, 지대라고 하는 건 소작농이 전호, 지주전호제에서 소작농이 전호가 지주에게 내야 되는 임대료를 지대라고 그래요. 내가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임대료, 월세, 뭐 집세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지대라고 하는데, 이 지대라고 하는 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가 약간 양상이 달라지더라. 자, 그래서 지대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달라지게 돼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러면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조선 전기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모두 실시되는 일반적 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 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내더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도조법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방법이 바로 도조법이에요. 그리고 이 지대는 특수지대죠. 자, 왜 특수지대라고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거는 정률지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률지대라고 하는 률이라고 하는 건 비율을 말하는 거고, 이 비율이 전체 수확량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에 딱 절반 떼서 지주한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절반을 내야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좀 전에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병작반수제라고 해요. 병작반수제. 자, 그래서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이 비율이라고 하는 건 수확량의 2분의 1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병작반수다. 자, 그러니까 이 지대 중에서 병작반수의 형태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타조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비율대로 내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 뭐냐? 정액지대. 자, 정액지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액수,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금액이라고 하는 건 얼마냐? 자, 비율이 아니고요. 이거는
딱 아예 돈을 정하고 너는 이 돈씩만 내라 이런 거죠. 자, 약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정하는 거예요. 딱 3분의 1 내는 게 아니고요. 아예 땅을 빌려줄 때 지주하고 소작농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그때 아예 정하는 거죠. 어떻게 정하냐? 이 땅의 수확량이 평균 뭐 150가만이야. 원래 여기서는 그 정도는 나와.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를 지대로 아예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러면 매년 나한테 50가만히씩만 내라. 뭐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딱 정해진 액수만큼만 내면 되는데 그 액수라는 걸 정할 때는 전체 수확량에 그러니까 평균 그 땅의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매번 3분의 1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예 금액을 정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약 수확량의 3분의 1 정도를 금액으로 정해버리면 지주한테 이 소작농은 정해진 금액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한테 더 좋은 거냐? 도대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봅시다. 요 타조법에서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신분적 예속 관계. 우리 아까 잠깐 배웠던 신분적 예속 관계죠. 자, 대체적으로 지주는 양반이에요. 대체적으로 전호는 소작농이고 농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지주가 전호한테 어느 정도 괴롭히거나 간섭을 하거나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묵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지주는 전호를 신분적으로 예속해서 괴롭히냐? 자, 여기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분의 1. 그러니까 이 전호가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짓느냐에 따라서 지주가 가져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가만이 농사를 지었으면 50가만이 딱 가져가겠죠, 지주가. 그런데 올해 지주가 좀 게을렀어, 이 전호가. 그래서 70가만이밖에 농사를 못 지었다. 그러면 지주가 가져가는 것도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늘어나게 되면 생산량이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면 지주가 간섭을 해서 늘어나게 되면 지주가 가져가는 양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농민인 전호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 그게 신분적 예속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주가 얼마나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전호의 노동력이 달라지는 거고 생산력이 그렇게 되면 지주가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고 자 이런 관계가 바로 타조법인데 도조법에서는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일 뿐이다. 자 경제적 관계라고 하는 건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50가만이면 50가만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올해가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이 지주가 가져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서 지주한테 더 유리한 건 어떤 거일까요? 도조법일까요? 타조법일까요? 지주한테 유리한 거는 둘 중에서 지주한테 유리한 거는 내가 괴롭히면 되고 그러면은 더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게 많아지고 자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냐? 타조법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주가 유리하다. 지주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타조법이고 자 반대로 도조법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좀 더 유리한 거냐? 소작농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전호가 유리하다. 왜 소작농이 더 유리하냐면 일단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경제적 관계죠. 즉 간섭을 안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야 될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지주한테 주면 지주한테 간섭을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주한테 줄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내가 갖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호는 자기의 이득이 늘어나니까 더 노동 의욕이 늘어나겠죠. 열심히 일하겠죠. 내가 가져가는 게 많으니까. 그러면 훨씬 더 전호한테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전호한테 이 지주가 어느 정도 일정 권한을 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조법, 아니 도지권, 그 다음에 경작권 이런 걸 얘기해요. 소작권이라고도 하고 경작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작농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 땅에 대해서는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너는 그냥 나한테 돈만 주면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어떤 작물을 지을지 어떤 거름을 줄지 어떤 거를 지을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다 소작농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작농이 갖는 권리는
대대로 물려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팔 수도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도지권, 소작권. 그러니까 소장농이 권한을 많이 갖게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도조법에서는 소장농의 권한이 크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주가 일일이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농의 권한이 작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걸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는 대체적으로 뭐였냐? 조선 전기에는 타조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뭐로 바뀌고 있다?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타조법도 조선 후기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네. 자 무슨 말이냐면 타조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지대여서 그냥 웬만하면 조선 전기 때와 똑같이 조선 후기에도 타조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 소장농이 전호가 이 지주한테 쟁의를 부렸어요. 말하자면 저항을 했다는 얘기죠. 왜 나한테는 쟤처럼 안 해주냐, 왜 나는 이렇게 해주냐, 그러면서 가서 따졌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쟁의라는 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항을 하면 지주 입장에서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요. 도조법으로. 자 그런데 어떤 소장농은 쟁의도 안 하고 그냥 원래 시키는 대로 내라는 대로 착실하게 2분의 1씩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굳이 그 사람도 바꿔줘야 될까요? 안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겠지. 쉽게 말하면 저항을 하면 바꿔줘요. 소장농한테 유리한 도조법으로. 근데 얘는 저항을 안 해. 그냥 멍청하게,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얘한테는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겠죠. 지주 입장에서는 내비둬. 그러니까 조선 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 타조법이고, 조선 후기에 소장농한테 유리한 도조법이 생겼지만 타조법이 100% 전부 다 도조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항하는 농민한테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장농한테 유리한 건 도조법이지만 다 바뀌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타조에서 도조로 바뀌고 있긴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징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100%는 아니다. 100% 싹 바뀌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얘는 특수지대. 저항하면 바꿔주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608페이지 타조법과 도조법의 비교가 나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거기 타조법과 도조법에서 특정 경우라고 써있죠. 소작 쟁의의 결과, 즉 가서 저항하면 바꿔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타에서 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민영 수공업의 발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민영 수공업의 발달. 자 이제 수공업과 광업의 발달로 넘어갑시다. 수공업의 발달. 자, 농업은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기술의 변화 그리고 지대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 수공업으로 갑시다. 수공업은 맨 처음에는 관영수공업이었어요. 자, 이렇게 쓸까요? 조선 전기는 관영수공업이 나타나더라. 자, 조선 전기는 관영수공업이었어요. 자, 관영수공업이라는 건 관청에서 운영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그럼 관청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수공업자들, 장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장인이 공장 안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 안이라는 건 명단인데, 이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단은 서울과 지방 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공업자는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장인, 수공업자는 공장 안이라고 하는 명단, 장부라고 봐도 좋고, 명단과 장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 장인은 여기에 명단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럼 나라에서 와서 물건을 만들어라 하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부역제의 형태로 나라에 가서, 관청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부역, 이런 거죠. 자, 농민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이렇게 수공업자들은, 그 사람들은 군대를 가고 나는 일하러 가고 물건 만들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전문 기술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여기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할당량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손기술이 훨씬 좋고 내가 좀 숙련공이야. 그럼 나는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10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12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약간의 재료비 같은 이제 세금 같은 걸 조금 나라에 내고 내가 가지고 나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할당량 채우면 초과량은 나라에 돈을 조금 내고 세금을 조금 내고 내가 개인적으로 팔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조선 전기의 관영수공업, 관청에서 운영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역제의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6세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부역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야, 와서 일해. 근데 문제는 이 부역제가 점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와서 일해. 그럼 안 가.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할당량을 채우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그 시간에 우리 집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거든요. 안 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자, 그래서 16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부역제의 해이가 나타나요.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자, 와서 일해. 안 가? 배째라 이거지. 그게 바로 부역제의 해이예요. 안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을 수공업자들을 동원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공업자들이 부역이 동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이게 운영이 안 되겠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수공업자들한테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금을 내라. 차라리 니들이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즉 조선 후기에는 이제 민영수공업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민영수공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장인, 수공업자에게 세금을 받고 그 대신에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세금만 받으면. 자, 그래서 장인들이 세금을 내는 수공업자로 바뀌게 되죠. 납포장이 증가하게 돼요. 자, 장인들이 납포장이 증가하게 된다. 포를 납부하는 장인. 그러니까 가서 부역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뭐만 내면 된다. 세금만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납포장이 증가한다는 건 세금만 내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납포장, 포를 납부하는 장인, 그리고 납포장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 아까 공장 안에 명단이 있다면서요. 자, 이제 그 공장 안, 이거 명단이면서 장부라고 했죠. 여기에 수공업자들을 등록시키는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공장안이 폐지되죠. 쉽게 말하면 장부는 사라진 거예요. 내가 가서 얼마나 일했는지 체크하는 장부는 사라지고 그 대신 나는 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납포장은 증가하고 장인 등록제는 폐지돼요. 정조 때 폐지되는데 장인 등록제는 폐지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선 후기의 민영수공업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점의 발달이라고 써 있어요. 609페이지 보시면은 점의 발달. 여기까지 써볼까요? 점의 발달. 자, 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작업장이면서 판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이라고 하는 건 작업장이면서 판매장, 이런 게 점이에요. 수공업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수공업자들의 작업장, 공방 같은 것처럼 작업장이 있고 그 옆에 판매대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 점도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납포장 증가, 공장 안의 폐지, 점의 발달. 이게 조선 후기의 전반적인 수공업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할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수공업자예요. 그러면 나는 가서 일을 안 해도 되죠. 부역은 안 해도 돼요, 이제. 자, 그냥 내가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하려면 일단 재료가 필요하죠. 그리고 뭐 도구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이 없다. 그게 문제죠. 나는 돈이 없네. 자,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없고 그러면은 나는 생계 유지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미리 돈을
받아요. 선대제의 형태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자, 선대제라고 하는 건 미리, 대금을 받는 형태예요. 자, 그럼 미리 대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넘기면 되는데,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미리 받냐?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받겠죠. 보통은 누구한테 돈을 받냐면 상인 물주, 상인에게 돈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선대자라고 하는 건 수공업자가 누구에게 고용된 거예요? 상인에게. 알겠죠? 국가 아니고 상인에게 고용되는 형태가 부자 상인이겠죠. 그 사람이 이제 재력이 있으니까 수공업자한테 돈을 주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공업자가 상인의 고용이 된 거예요.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한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미리 주고 물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물건을 받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선대제 수공업으로 운영이 되다가 이게 나중에 18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공업자도 돈을 어느 정도 벌었겠죠. 그러면 내가 상인에게 고용될 필요가 없겠네. 나 혼자 그냥 물건 만들어 팔면 되겠네. 자, 이런 상인들을 수공업자들을 독립수공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 독립수공업자로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선대제라고 하는 건 상인에게 수공업자가 고용되어 있는 형태. 이런 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죠. 자,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민간수공업,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다는 건 수공업자들이, 장인이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납포장이라고 하고, 더 이상 내가 등록될 필요가 없죠. 장인 등록제는 폐지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이면서 판매장인 점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더라. 점의 발달, 확산. 그래서 점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인한테 돈을 좀 받았어. 그래서 미리 대금을 받아요. 이런 거를 선대제 수공업. 그러다가 나중에는 독립수공업자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로 수공업, 조선 후기의 민영수공업이다라는 거. 자, 609페이지 보시면 납포장 증가, 점의 발달, 그 다음에 공장안 폐지. 자, 그리고 민영수공업의 형태로는 선대제 수공업, 독립수공업.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수공업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6번도 민영광산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민영광산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자, 민영광산, 이번에는 광산으로 갑시다. 자, 광산이라고 하는 건 조선 전기에는 관청에서 운영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관청에서 운영.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을 뭐로 하니? 부역제로 운영을 했었다 이 말이에요. 부역제의 형태로. 그러니까 광산을 운영해서 지하점을 캤는데 국가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요역, 군역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요역의 형태로 일을 시켰던 거예요. 너 와서 일해. 그게 바로 이제 부역제죠. 그래서 부역제의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문제는 여기서 똑같죠. 자, 이 수공업, 관영수공업이 쇠퇴한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광산,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해이해진 이유가 뭐야?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뀐 이유가 뭐야? 부역제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와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와서 일도 안 하고, 이게 부역제 해이죠. 그래서 부역제 해이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데, 후기에는 자, 관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해이해지고 16세기에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결국에는 관청에서 운영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민간한테 맡기면 되지. 그래서 역시 자, 개인한테 맡기고 그 대신 나라는 뭐만 하면 돼요? 세금만 거두면 되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채 허용이라고 그래요. 사채, 개인 채굴을 허용한 거예요. 사채, 개인 채굴을 허용한 거죠. 이제 개인이 운영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인 채굴을 허용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개인 채굴을 허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한테 권한을 주고 나라에서는 세금만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광산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금, 은 이런 귀금속에서부터 아니면 뭐 철광석으로부터 뭐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광산에서 뭘 캐, 예를 들면 철광석이라고 칩시다. 내가 만약에 철로 뭐 칼이라든가 뭘 만들고 싶은데
우리가 광산에서 캐는 건 철광석의 형태로 캐게 되는 거잖아요. 그 철광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덩어리를 가지고 나와서 그 덩어리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금을 캤어. 근데 왜 광산에, 금광에 금 덩어리로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에 섞여 있어, 돌에. 그럼 그 중에서 다시 금만 뽑아내야 되겠죠.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금만 뽑았다. 그러면 이제 금 덩어리를 팔면 사람들이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죠. 역시 뭘 만들어야, 뭐 반지든 뭐든 막 이렇게 만들어야, 장신구를 만들어야 팔게 되겠죠. 말하자면 광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가 캐, 이렇게 해서 지하자원을 캐는 것까지만 허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허용하는 거냐면 지하자원을 캐, 예를 들면 금이라고 칩시다. 금덩어리를 캐. 그럼 그 중에서 바위에 섞여 있는 금만 뽑아. 그러면 이제 금 덩어리가 되겠죠. 그거를 다시 장신구로 만들어. 그리고 그 장신구를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다 맡기는 거예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이제 이런 지하자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네가 해라. 너한테 맡긴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국가에 뭐만 내면 돼요?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그게 사채인데, 자, 그러면 그런 모든 과정을 싹 너한테 맡길게. 이런 걸 설점수세제라고 그래요. 설점수세제라고 하죠. 설점수세제. 설점, 점포를 개설하는 것까지 너한테 다 맡길게. 하지만 수세, 너는 세금만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과정을 네가 알아서 하고 너는 나라에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설점수세제라고 하는데, 이 설점수세제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설점수세제 이렇게 시행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채은관제, 그 다음에 뭐 별장제, 그 다음에 뭐 수령수세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설점수세제 안에서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채은관이라는 사람이 파견돼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해. 그 다음에 별장이 관리를 해. 그럼 별장수세제.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 그럼 나중에 가면 세금을 수령이 걷어. 그 지역의 수령이 걷어. 이런 식으로 누가 세금을 걷느냐에 따라서 명칭은 다 바뀌지만 결국에는 네가 운영해, 운영권을 줘. 그 대신 세금만 내라. 결국에는 요거 다 그냥 설점수세제. 우리는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이런 거 다 통째로 설점수세제라고 하는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사채를 허용하다가 이 사채를 허용하는 게 여러 가지 과정까지 다 너한테 맡길게. 그거를 설점수세제, 너는 세금만 내라. 요런 제도로 실시됐다라는 거. 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이 사채를 허용하는 게, 개인한테 맡기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개인들이 운영권을 얻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그냥 광산만 몰래 운영하는 이런 걸 잠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채가 성행하게 되죠. 잠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몰래 채굴하는 거. 자, 그래서 사채를 허용했어. 이렇게 사채를 허용하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 이런 제도를 설점수세제라고 그래.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가면 세금이 아까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죠. 이런 걸 잠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잠채가 성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사채 허용, 설점수세제 실시, 그리고 나중에 잠채 성행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돈이 되게 많다고 칩시다. 제가 되게 돈이 많은 상인이에요. 부자예요. 자, 그런데 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돈이 많으니까 투자를 좀 해야겠지. 그래서 뭘 할 거냐? 광산을 좀 해보려고 해. 광산에, 금광에 손을 좀 대보려고 해. 자, 그런데 나는 금광이나 광산에 대해서 정말 쥐뿔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뛰어들면 딱 망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광산에 정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요. 그 사람은 자기 밑에 노동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채굴업자, 재련 노동자, 뭐 노동자들을 싹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돈만 주면 돼. 월급만 주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나를 주고. 자, 이렇게 광산 전문가한테 저는 맡기면 되겠네요. 자, 그럼 광산 전문가를 뭐라고 하냐? 덕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산 전문가인 덕대한테 맡기면 이 덕대는 자기 밑에 채굴업자나 재련업자를 싹 데리고 다니면서 팀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서 쫙 해줘. 나는 이 사람한테 월급만 주면 돼.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덕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채 허용, 그 다음에 설점수세제, 그리고 덕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단어들은 조선 전기에는 없었던 표현들이죠. 조선 후기에 새로 생긴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선대제, 뭐 덕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책을 좀 봅시다. 611페이지 볼게요. 조선 전기는 자,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가로서 한번 보시면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사채를 허용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사채를 허용하고 대신 세금을 받아. 자, 이런 걸 우리가 설점수세제라고 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광산 산지의 재련장과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점을 설치하고 그 경영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 그러니까 점포까지 다 운영해도 돼. 그리고 나라에는 세금만 내라. 이런 걸 설점수세제라고 하고, 설점수세제는 밑으로 내려오시면 채은관제라든가 한 장 넘기시면 별장수세제, 별장제, 그 다음에 수령수세제로 이렇게 명칭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개인한테 맡기고 나라에 세금만 내라. 이런 게 설점수세제.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걷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한테 맡기고 세금을 걷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뭐만 알고 있어도 되냐? 설점수세제까지만 알고 있어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잠체가 성행하게 된다. 그렇죠? 세금 안 내고 내가 몰래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잠체의 성행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광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그 전문가를 뭐라 그래요? 덕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경영 전문가인 덕대가 상인 물주에게, 그러니까 부자 상인에게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대신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광산 전문가를 덕대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게 바로 조선 후기고요. 밑에 보시면은 조선 후기 광산천의 모습이 나오죠. 굉장히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사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농업기술 살펴봤고 수공업 살펴봤죠. 그리고 광업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모습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일반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누가 운영하다가 국가가 운영하다가 조선 후기에는 민간한테 맡기고 대신 세금을 받는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는구나. 점점점 그렇게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는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해서 상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상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인. 자, 공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실시되면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하게 된 상인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책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합시다. 우리가 상인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상인의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나라로부터 허가 받은 상인이고 하나는 허가받지 않은 그런 상인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뭐 노점상쯤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을 관허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죠.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을 관허상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상인을 사상이라고 하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 번째 관허상인부터 볼게요.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던 관허상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시전상인이라고 하죠. 시전은 서울에서 장사하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공식 상인을 말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쯤이냐? 종로쯤에 있는 그런 상인들을 말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고려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 개경에서도 있었죠, 시전상인이.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서울 가서 장사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장사를 하는데, 자, 시전상인들한테는 나라에서 점포를 임대해 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상가 건물을 지어서 너 들어와서 장사해. 그러니까 점포를 임대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 시전상인은 나라에 뭐를 내야 되냐? 임대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점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세도 내야 돼요. 상인이니까 장사하니까 상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라의 물건을 납부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시전상인들한테는 점포세를 내야 되고 상세를 내야 되고 물건을 또 나라에서 이거 필요해 가져와 그러면 물건도 갖다 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많죠. 그럼 난 장사도 해야 되는데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막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겠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어요. 너 힘들지? 내가 너한테 이런 권리를 줄게. 요건 네가 해. 이렇게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이 독점 판매권이에요.
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특정 물건, 내가 장사를 하는 특정 물건에 대해서 도성 안과 도성 밖 30리 정도까지, 그러니까 도성 주변까지는 이 물건은 나만 팔 수 있는, 시전상인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독점 판매권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초기. 자, 그런데 이 독점 판매권이 나중에 가면, 자, 독점 판매권이 나중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바뀌냐? 자, 독점 판매를 했었는데 조선 후기로 조선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나랑 같은 물건을 파는, 비슷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노점상들이, 즉 나라의 허가 안 받은 상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한테 독점으로 판매를 하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기에 노점상들, 그러니까 난전이라고 하죠.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더 준 거예요. 권한을 확대시켜 준 거죠. 이런 걸 금난전권이라고 그래요. 금난전권. 자,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 종이를 팔고 있는데 요 안에서, 도성 안에서 노점상이 종이를 팔아.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난전을 쫓아가서 때려 부시고 깽판 치고 물건을 뺏어올 수 있는 권한까지를 준 거예요. 자, 이런 걸 금난전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금난전권은 인조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이런 권한을 준 거죠. 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한테는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줬었다. 그래서 시전상인에 대해 줬던 권한이고, 그런데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은 난전이 엄청 늘어나요. 나중에 일일이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자, 그리고 난전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도 상업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나라에서는 이 금난전권을 폐지해버리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시대통공. 자, 그리고 통공정책이라고 하고 정조 때 시대통공. 즉 금난전권을 폐지한 거예요. 단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이라고 해서 중요한 물건을 파는 6개의 상인 빼고 나머지는 이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해버렸다. 이런 걸 우리가 시내통공 또는 통공정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전상인한테는 원래 이런 권한을 줬었다가 그 권한을 없앴구나. 이게 바로 시전상인에 관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관어상인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관어상인은 시전상인, 두 번째 관어상인. 각 지역의 장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즉 보찜장수와 등찜장수를 합쳐서 보부상이라고 하죠. 자, 보부상이라고 하는 건 지방의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장시를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인들을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하고,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단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즉 자기들끼리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조직체가 마련이 돼 있어서 상인 한 명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딱 조직망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단, 조직이 마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보부상은 여러분 장시라고 하는 건 각 지역에 생기는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 이 장시들을 연결을 하는 거죠. 보통은 5일장이 열리는데 이 마을에 5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하나로 연결하기도 하고, 나중에 조선 후기 가면 이제 포구는 이제 항구, 조그만 항구, 그런 포구와 장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상권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 바로 보부상이라고 하는 상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얘기했던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한 상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공인이죠. 공인은 대동법 실시로 등장.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했고, 이 공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상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해요. 도고, 즉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공인이죠. 자, 그래서 시전상인, 보부상, 공인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허가 받은 상인들이죠. 자, 615페이지 보시면은 공인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고, 자,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동법의 실시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권 독점,
도고라고 하는 건 독점적 도매 상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독점할 수 있을 만큼의 대상인을 도고라고 하고, 이렇게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에서 615페이지 중에서 금난전권의 철폐에 금방 우리 했던, 자, 시전 상인들한테 주었던 금난전권을 철폐하게 되면서 상업활동이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건 관허상인이에요.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 자, 그러면 이렇게 나라로부터 허가받은 상인을 관허상인이라고 하면 나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뭐라고 하냐?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상은 사사로운 상인을 말하죠. 자기가 나라로부터 허가 안 받은 그런 상인들. 자, 보통 이제 서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그래서 시전상인과 대립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난전이라고 그래요. 난전. 그래서 난전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서울 안에서 장사하는 난전들, 서울 주변에서 장사하는 난전들. 자, 이 사람들 주로 어디서 장사하냐면 종로, 그 다음에 이현, 그 다음에 칠패를 중심으로 장사를 하게 돼요. 종루는 종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현은 동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에 주로 이제 야채, 채소, 푸성기 같은 걸 팔고요. 그 다음에 칠패라고 하는 건 남대문이에요. 그래서 남대문에는 주로 해물, 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난전, 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사상과 대립하는 그런 난전들이고, 이런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금난전권이었고, 이거를 나중에 정조 때 폐지해버리죠. 자, 이 사람들은 난전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중심에서, 서울 근처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난전이었으면, 자, 지방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도 우리가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방을 근거를 두고 장사하는 상인 중에 지역별로 이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기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의주에 있는 상인을 만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평양의 상인을 유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성에 있는 상인을 송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운송업을 담당하는 경강상인. 경강상인은 주로 한강을 통해서 운송업에 종사하죠. 자, 그 다음에 레상은 부산 옆에 동래.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 사람들이 만상, 유상, 송상, 경강상인, 레상.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 그게 송상하고 경강상인이에요. 송상과 경강상인.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의주니까, 의주는 명나라 넘어가는 딱 그 길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청무역에 종사하게 되죠. 청나라와의 무역에 종사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래, 저기 부산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와 무역을 할까요? 대일무역, 일본과의 무역에 종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청나라로부터 가져온 거를 일본에서 가져온 거랑 어디선가 교환을 하는 그 중간에 중개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 중개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송상이에요. 그래서 송상은 중개무역을 담당하더라. 그러니까 청나라와의 무역과 일본과의 무역이 중간에 만나죠. 여기서 만나. 그래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송상이고, 자, 그 다음에 송상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개성하면은 뭐 인삼도 떠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송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인삼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송상은 자기들만의 대리점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전국적인 규모로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 송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장부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기들만의 장부를 또 부기를 어떤 방법을, 장부를 기록하는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상은 좀 독특하다. 자, 그 다음에 경강상인은 주로 운송업에 담당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주로 한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니까 운송업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송업을 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종사하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경강상인. 그래서 사상들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난전, 그 다음에 지방 각 지역을 통해서 장사하는 상인,
이런 상인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저 할까요? 포구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까지 해봅시다. 포구라고 하는 건 조그만 항구. 예를 들면 뭐 여기 재물포, 그 다음에 뭐 마포, 노량진, 그 다음에 양화진, 이런 이름들 들어봤죠, 여러분? 이렇게 진이나 포로 끝나면은 여기가 조그만 항구였다는 뜻이고, 주로 물건들을 배로 운반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항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그래서 포구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포구 상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포구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포구 상업의 가장 대표적인, 즉 배를 가지고 운반하면서 물건을 이제 가져오는 그런 상인들을 선상이라고 하고, 이 선상의 가장 대표적인, 배를 가지고 운반하니까 선상이라고 하고, 선상의 가장 대표적인 상인이 경강상인,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경강상인이 가장 대표적인 선상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상이 물건을 실어 오겠죠. 배를 이용해서. 그러면 물건을 내려 하역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물건 내리면 그 물건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고업. 자, 그 다음에 물건을 운반해줘. 운송업. 그 다음에 내가 상인과 상인을 연결시켜주기도 해요. 중개업. 그 다음에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상인이 돈이 없다 하면 금융업. 그리고 우리 집이 주막이야. 그럼 나는 이제 우리 집에서 식당도 하고, 그 다음에 여관도 하겠죠. 잠도 재워주겠죠. 그럼 나는 이제 숙박업도 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그러니까 운송도 하고, 그 다음에 보관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중개도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재워주고, 이런 모든 걸 다 하는 상인들이 포구마다 있었단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객주 또는 여각. 자, 그래서 뭐 운송, 창고,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 중개, 그 다음 숙박, 이런 걸 다 하는 상인들을 객주나 여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객주나 여각은 꼭 포구가 아니더라도 큰 장시에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객주나 여각, 그 다음에 배를 가지고 운반하는 상인, 선상, 이런 상인들이 주로 포구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617페이지에, 자, 616페이지에 사상의 등장 나와 있고요. 자, 사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종류만 살펴봤는데, 이런 사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된 건 훈련도감의 군졸들로부터 시작해요. 군인들이 사상이 돼. 이게 뭔 소리냐면, 자,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중에 생겼죠. 조선 후기에 생긴 중앙군 중에 5군형 중에 하나가 훈련도감인데, 훈련도감의 특징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떠올려 보면 훈련도감은 직업군인이었어요. 월급을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훈련도감의 이 군졸들의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지만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내가 군인인데 못 먹고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있는 거 또는 내가 키운 거, 우리 집에서 키운 거,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거를 그냥 묵인, 내버려둬요. 왜냐면 내가 월급을 다 못 주니까 얘네가 지금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물건을 띄어다 파는 중도화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상이 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은 훈련도감의 군졸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중간 상인, 중도화가 되고, 나중에는 좀 더 커져. 그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게 사상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난전이나 사상이 늘어나게 되니까 나라에서도 일일이 어떻게 규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어줘 버렸죠. 그게 금난정권의 폐지예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금난정권의 철폐까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런 사상들은 역시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이런 대기업을 우리가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을 하기도 한다. 자, 617페이지 보시면은 박지원의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와요. 이 허생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가장 대표적인 도고 상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싹 사. 예를 들면 허생이 돈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제수용품을 싹 사버렸어요. 우리 도성에서는 아무도 제사를 지내거나 잔치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물건값이 막 오르겠죠. 자, 물건값이 10배 올랐어? 그럼 난 이제 팔아야지.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대상인을 도고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사상의 활동 나와 있고, 대표적인 사상에는 송상 경강상인.
여러분이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자, 만상, 의주상인을 뭐라고 하지? 만상. 평양상인을 뭐라고 하지? 유상.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송상, 경강상인. 이렇게 두 개는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18페이지 장시. 장시는 시장이죠. 15세기 말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장시가 16세기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18세기에는 전국에 1000개 이상 이렇게 장시가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장시를 통해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죠. 619페이지에 보부상의 활동. 자, 그리고 보부상은 자기들끼리 조직 있죠? 보부상단, 상단이 마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포구는 항구, 쬐끄만 항구, 이런 포구를 중심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한 장 넘기시면 선상, 객주, 여각. 자, 그 다음에 620페이지 보시면 대외무역의 발달 나와 있죠? 자, 대외무역은 청나라와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이 있는데, 이 청나라와의 무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공무역을 우리가 개시라고 그래요. 사무역을 후시라고 하죠. 그래서 개시와 후시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개시와 후시. 자,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은 개시, 사적인 무역은 후시. 그래서 개시와 후시가 나타나게 되는데 621페이지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개시와 후시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자, 개시는 압록강 하루에 열리는 증강개시, 그 다음에 회령개시가 있다. 자, 후시로는 회동관 후시, 중강에서 이루어진 중강후시, 그 다음에 의주 맞은편 책문에서 이루어지는 책문후시가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 개시와 후시가 이렇게 이제 국경 지역에서 열리게 되는데, 자, 개시와 후시가 동시에 열리는 지역도 있나요? 개시와 후시가 같이 열리는 지역도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중강은 개시도 있고 후시도 있죠. 그래서 개시와 후시가 같이 열리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무역품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일본과의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일본과의 무역은 외관 개시를 통해서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도 개시와 후시가 나타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사상의 활동. 자, 주로 대청 무역을 담당하는 사상은 누구 있었어요? 아까 의주상인인 만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일 무역에 주로 종사하는 상인은 누굴까요? 내상, 그렇죠. 동래의 상인인 내상. 그리고 중간에 중개하는 상인은 송상. 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상과 내상이 있고 송상이 중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업.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나머지 문제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폐 유통으로 갑시다. 자, 화폐 유통에서 화폐 유통의 발달 나와 있죠. 자, 화폐, 여러분 오른쪽에 거기 위에 보시면은 상평통보라고 하는 화폐가 나와 있죠. 이게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화폐예요. 화폐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 철기 시대부터 중국의 화폐부터 들어와서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화폐는 고려 숙종 때, 성종 때 만들어진 건원중보가 있었죠. 화폐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널리 쓰인 화폐가 뭐냐? 그게 상평통보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상평통보 622페이지에 자, 상평통보 보시면 인조 때 상평통보를 처음 주조했다. 자,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게 어느 왕 때? 인조 때. 자, 그러다가 효종 때도 만들어 쓰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전국적으로 완전 유통시킨 건 언제냐? 숙종 때. 거기 보시면 숙종 때 상평통보의 발행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여, 즉 법화로 지정돼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자, 상평통보 조선 후기에 널리 유통된 화폐가 상평통보인데 처음 만든 건 인조 때, 널리 확산된 건 숙종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화폐를 이렇게 많이 만들게 되고 널리 유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폐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다가 화폐랑 돈이랑 그 다음에 쌀을 보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5년 지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창고에 쌀하고 돈하고 보관을 했어. 그리고 5년이 지났네. 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썩든 뭐 쥐가 와서 갉아 먹었든 뭐 어떻게 돼버렸겠죠. 이건 이제 못 먹게 돼버린 거죠. 5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돈은 말짱해.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도 알고 있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유통을 시켜야 돈의 가치가 유지되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안 썩어, 안 상해. 그러니까 집안에 보관하면 돼. 이거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만약에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지주인데 지대를 받았어요. 소장농한테 돈으로. 그러면 이 돈을 시장에 나가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다가 상자에 넣어서 차곡차곡 보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조선 후기에는 돈을 많이 찍어내긴 하지만 시중에는 돈이 상평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돈을 안 쓰면 되지. 근데 문제는 조선 후기에는 지대나 세금을 돈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급납화가 이루어졌고 그럼 제가 만약에 정말 가난한 농민이라고 칠 때 세금은 돈으로 내라고 하고 지대는 돈으로 내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쌀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쌀을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뭐로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바꿔. 요즘에 우리가 뭐 외국 나갈 때 이렇게 달러로 바꾸거나 환전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쌀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화폐라고 하는 게 점점점 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보관하니까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는 올라가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그전에는 한 가마니만 가지면 요만큼의 돈을 줬는데 이번에는 두 가마니를 가져가야 이만큼을 주더라. 말하자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난한 농민이면 나는 지금 이때 살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자, 이렇게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 그래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이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623페이지 전황, 돈, 황, 가뭄 그런 뜻이에요. 돈이 말라버렸다. 돈이 가뭄이 들었다. 이런 뜻으로 전황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 화폐 가치가 올라가. 시중에 동전은 부족해져.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전황이고 결론은 뭐냐?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 그게 바로 전황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전황. 화폐는 많이 찍어내지만 사람들이 다 돈을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쓰지 않아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걸 전황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전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럼 돈이 쓸모가 없네. 못 쓰겠네. 자, 돈이라는 건 없애버려야 돼. 패전론. 그래도 돈은 필요한데 써야 되는데 용전론. 그래서 실학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패전론과 용전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생기게 돼요. 패전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이익, 용전론을 주장했던 실학자는 박지원. 그래서 패전론과 용전론 이런 식으로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면은 환, 어음. 요즘에 우리 신용카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용화폐가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신용화폐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구나. 자, 밑에 보시면 화폐 사용의 변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경제 파트를 마무리를 좀 해봤어요. 경제는 새로 등장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배운 용어들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뭐 선대제도 그렇고 납포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설점 수세제 뭐 이런 것들 처음 등장한 덕대 이런 처음 등장한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 또는 광작 이런 것도 다 처음 등장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선 후기에 새로 등장한 사상도 그렇고 아까 우리 뭐 전황 현상도 그렇고 그래서 경제적인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조선 후기에 시험 문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변화를 이렇게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뭐 사회의 모습이 뭐냐 또는 뭐 경제의 모습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특히 경제 파트의 그런 다양한 변화들은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경제 파트까지 마무리했고요. 우리는 잠시 쉬었다가 사회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